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이스라엘이 이 지상군 투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주말을 앞두고 상당히 준비를 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기점이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진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 이스라엘의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 하마스라고 불리는 가자 이슬람 국가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지워버리겠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200만 명 이상의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거주하는 이 가자 지구를 향해서 무차별 보복 포격을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 공습 개시 후에 이 6,000개의 폭탄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래식 범용 폭탄 포함해서 이제 정밀 유도 폭탄, 뭐 PGM 섞어서 이제 그만큼 이제 투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이제 그 군사 원조를 그쪽으로 이제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소모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가자 지구에 아파트, 주택, 병원, 학교 등 3,600곳이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은 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공 미사일 공격하는 거하고 또 이 정밀도가 틀려요. 또 달라요. 한 두세 발이면 그냥 주저앉죠. 그냥. 네, 완전히. 재개발 뭐 하는 것처럼 아파트. 네. 상당히 사전에 정보를 어디가 그 건물의 취약점이다 알고 때리는 거거든. 조준을 그렇죠. 제대로 하고서. 그래서 확실히 틀리더라고 이스라엘군이 그 타격하는 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팔레스타인 내에서 타협을 모르는 과격 정당파 이 하마스가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국지적인 지상전 공격만 했다면 네.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해공 이 합동작전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좀 속된 말로 이판사판 다 몰아서 다 쏟아붓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물론 이제 또 거꾸로 침공을 해오겠지만은 쳐들어오겠지만은 네네. 한번 좀 건드려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뭐 자기들 어떤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부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네.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공중으로는 수천 발의 로켓탄을 발사하면서 동시에 이 스마트 펜스를 뚫고 지상 작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해상에서는 이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침투를 했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그 틈새 무기들, 네네. 소위 민간용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네. 그것도 옛날 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이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것이다는 이제 많이 대두했던 것들. 네. 뭐 소형보트, 패러글라이딩 이런 게 다 총동원돼서 드론도 일부 사용하고. 네. 그래서 또 이게 좀 양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지상전에다가 네. 드론을 대규모 사용하는데 러시아는 미사일로 때리고, 근데 이쪽은 그냥 평상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비 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침투, 불도저로 뭐 다 뜯어내고. 예, 그 뭐 스마트 펜스를 네, 불도저 뭐 이런 거 트랙터로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뭐 그거- 15곳 정도를 뚫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도저라는 말 딱 들었을 때 네. 군사 무기를 썼다 하면 이게 태평양 전쟁 때부터 등장한 거기 때문에 미군이. 그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전도 그렇고. 네네.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아, 이게 여전히 이게 민주 장비인데 유사시에는 무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걸 보면은 이 한반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방송 드렸을 때 뭐 북한하고 이제 그 군사적 대치 그런 무기들 얘기할 때 특히 뭐 제가 뭐 욕을 먹었던 게 AN2. 그렇죠. AN2 수송기. 근데 지금 뭐 지금 하마스가 쓴 게 패러글라이딩 그거 우리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그거를 또 사용을 해서 그냥 글라이더로 해서 그렇죠. 사람 메고 뭐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예. 간단한 자동 수청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 대응책을 이제 최근까지 적어도 방공 무기 체계 드론 말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량 무기 체계를 이제 대량적 무기를 이제 확보해서 다 깔아놨어요. 적어도 방공 무기를. 그때 드론이 또 등장해서 또 골치 아픈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것 부분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봤듯이 네. 뭐 지대지 미사일, 네. 그다음에 자주포 사격,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나오잖아요. 또 이쪽은. 네네. 그래서 이거를 다 뭉쳐놓은, 다 합해놓은 게 바로 한반도예요.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해상전, 그렇습니다. 공중전. 네. 우리가 지금 육해공 해병대 뭐 무기체계 다 지금 골고루 신경 쓰면서 도입을 하는데 여기는 한반도는 종합전이에요. 종합전. 그냥 굳이 어렵게 영어를 쓸 게 아니라 무슨 뭐 하이브리드전 이런 거 복잡하게 외우기도 어려운데 그냥 종합전. 한반도는 종합전이 일어나 이제 최종 그 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결국 저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해서 중동을 거쳐서 대만을 거쳐서 결국 여기까지 오는 거다. 종착점이다. 이런 전쟁.
종착점이 여기까지 이제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것을 보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이 고급 전략 무기, 뭐 전투기나 전차 등 다종다양한 어떤 무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 전통적인 이제 재래식 무기고요. 네네 얼마든지 일반적인 어떤 기계들, 어떤 무기들을 사용해서 비정규전 무기. 네 예. 남한을 침투할 수 있다. 혼란을 이제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그 가중치가 바로 이제 최종적으로 탄도탄. 그다음에 아직 끝장을 보려면 이제 핵탄두까지 탑재를 해서 네네네. 쏠 수 있다. 저는 그 위협을 느껴요. 자, 그래서 엊그제죠. 이 국정감사에서 합참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LAMD 한국형 아이언돔에 치중하고 집중할 게 아니라 예, 바로 우리도 원점 타격을 할 수 예, 있는 똑같이 타격할 수 있는 쏴댈 수 있는 예, 대응 공격을 예.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딱 집어서 이제 이름을 얘기한 게 KTSSM을 네네. 얘기했고 이거를 이제 전력화 부대 야전 부대 배치를 좀 서두르겠다. 그러니까 음. 본인 의지는 이제 그렇다 이거죠. 서두르겠다. 물론 그러니까요. 생산을 좀 맞춰서 빨리 해서 인도받아서 배치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또 그게 지금 KTSSM 1이 있고 2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거치형이고 하나는 또 기동식인데 네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빠른 짧은 시일 내에 배치가 될까? 근데 그 기본적인 말씀이 맞는 게 방어하는 거는 비싸. 그러니까 LM들은 비싸기만 하고 비싸잖아요. 하다못해 이스라엘군처럼 뭐 10개 포대를 급게 짧은 시간에 배치할 수도 없고 네네.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네. 그러면 내가 맞았을 때 똑같이 우리 연평도 포격처처럼 네. 그냥 우리도 똑같이 때리면 된다 이거죠. 그게 말씀이 맞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았으면 바로 거기서 대응 공격을 퍼붓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습 전투기 F-16 중심으로 공습을 이제 뭐 6,000발인가 뭐 예, 투발 예. 뭐 정밀탄도 포함됐지만 거기에 집중돼 있고 이스라엘군의 어떤 그 지대지 탄도탄 이런 게 등장이 안 해요. 네,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서방 측의 특징이에요. 이 서방 측은 웬만하면 지대지 탄도탄 그런 거는 사용을 처음부터 안 해.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 전통이 이제 미국이 뭐 전술교리가 거기에 네. 맞게 다 바꿨어요. 90년대 그 걸프전 때부터 기껏해야 300km짜리 에이테킴스. 물론 이제 그게 러시아 옛날 구소련하고 그 협정 때문에 다 없앴죠. 그 단거리 탄도탄 이쪽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91년부터 지금까지 제일 뭐 대표적인 게 에이테킴스 300km짜리고 지금 이제 500km짜리는 이제 개발해서 배치를 조만간 뭐 올해 내년 사이에 한다고 하니까 그 변화는 있는데 그래서 이번엔 주로 공습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이 남한을 이제 군사를 볼 때 자기들이 좀 딸린다. 그게 바로 전투기 전력.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항공 전력, 공습 전력에 다 치중돼 있죠. 거기에 스텔스기가 있고. 자, 그래서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보고서 북한이 과연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을 할지 저희가 예상안을 짜봤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최근에 가장 그 대두됐던 드론 문제가 있죠. 드론 침투시키는 거. 네네. 이게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뭐 자폭 드론도 이제 대표적으로 있고 네. 정찰 드론도 있지만은 그것을 먼저 내세우고 그러니까 적어도 방공망을 이제 일부 좀 보완된 거를 이제 혼란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휴전선 DMZ 후방에 바로 뒤에 있는 장사정포도 있지만은 네네네. 대구경 방사포를 네. 이제 먼저 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속으로 장사정포 우리 공군기지가 이제 막 혼란에 쌓여 있을 때 그러니까 장사정포는 이제 비용대 효과면서 높으니까 네네. 처음부터 장사정포 쏘면 이제 위치가 노출되고 거기에 우리가 대화력전 그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주포나 네네. 그러니까 힘든 게 지금 최근에 계속 북한에서 이제 시험 발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방사포 대구경 그거를 이제 먼저 쏘면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다 쏘는 거죠. 장사정포도 이제 그 사이에 쏘고. 자, 그래서 네. 이 하마스가 최초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할 때 이 로켓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수만 해도 거의 뭐 3,000발에서 7,000발까지 쐈다.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아마 초기에 이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이 장사정포를 얼마나 쏠 수 있을까요? 5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게 5배를 얘기하고 있죠. 5배. 그러면은 3,000발을 쐈다고 하면 거의 15,000발 네, 이상을 네. 쏠 수 있다. 그걸 이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뭐 평야지대가 있는 저쪽 중동부 전선이 아니라 네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발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유발되죠. 장사정포 이 사정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이제 뭐 60km, 40km, 50km 이렇게 나눠져요. 그 네네. 어떤 추진체에 따라서. 근데 네. 보통 이제 40km죠. 40km 정도 되면 주로 어느 지역에 떨어지게 될까요? 만약에? 뭐 일단 일산이다 이제 작살나고. 첫 번째가 네, 일산. 그다음에 이제 강북의 뭐 은평구 지역. 그다음에 은평구. 뭐 저기 우리 육사 있는 그쪽 지역. 거기가 이제 먼저. 태능. 네. 이게 사거리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 방사포는 또 이제 사거리가 상당히 늘어나고 대구형이다 보니까 네네. 뭐 성남공항 이런 데를 이제 노리고 있죠. 거기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까? 더 나가서 이제 뭐 평택, 오산기지까지.
예, 뭐 정밀도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떨어지긴 하는데 네. 일단은 근처에 도달하죠. 왜냐면 오산 기지도 근처에 뭐 탄약고가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이제 유폭되면은 이제 큰일 나죠. 그 주변에 그러니까 활주로를 파괴를 못 하더라도 그런 게 네. 방사포가 이제 날라오면은 외곽에 탄약고 떨어지면 또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평택, 오산, 뭐 성남의 뭐 지하 기지, 네네. 활주로 뭐 다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때 연평도 때 나타났지만은 그 오차가 많아서 옆에 민가 지역에 떨어지면은 또 네네. 피해가 또 더불어 커지는 거죠. 음. 이건 뭐 상상을 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수준이죠. 우리가 이미 연평도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수도권의 그만큼의 그 대량의 양 포탄이 떨어지면은 뭐 우왕좌왕이 아니라 뭐 엄청난 그냥 혼란이 유발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가자 지구의 건물들이 붕괴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충분히 이 수도권 일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빌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가자 지구의 그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그 공습해서 정밀하게 이제 주저앉힌 거고 네네. 근사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막 쏘잖아요. 네. 그런 정밀도 떨어져서 건물이 이제 우리가 또 잘 진 건물이 빌딩은 옆에 막 다 그냥 뚫리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이제 그 장면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많이 계속 보이죠. 차이가 있어요. 음. 이스라엘 쪽은 완전 그냥 한 번에 주저앉히고 두세 발로. 네네. 근데 우크라이나 지금 공습하는 걸 보니까 러시아가 네. 그거는 완전하게 못하고 그냥 옆에 뭐 유리창 다 박살나고.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쪽의 모습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 네, 우크라이나 지금 공습 당하는 거. 예.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했을 때 그 두 번째 방법은 또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정규전 부대들이 이제 침투하겠죠. 어떤 식으로 침투하게 될까요? 지금 뭐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AN2죠.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자가 대략 300여 대. 근데 300여 대는 이제 옛날에 도입한 이제 러시아제 AN2가 있고 또 중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불법 면허 생산한 뭐 Y5 같은 거 있고. 네. 거기다 이제 외형은 뭐 똑같으니까 다 섞어서 300여 대인데 그게 이제 뭐 1파, 2파, 3파로 보내면은 처음에 1파는 우리가 이제 적어도 방공무기가 수도권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뭐 발칸포부터 뭐 신고까지 네네. 뭐 복합비라든지 그거로 격추가 돼요. 말씀대로 뭐 생각하시는 대로 될 거예요. 근데 뭐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희생을 이제 감안해서 2파, 3파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하다못해 지금 아이언돔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발사한 다음에 그 갈아 끼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뉴스에 나와요. 네네. 똑같아. 탄약 다 썼어. 발칸포 같은 게 소모가 심하잖아요. 네네. 이 총탄이. 그러면 다시 보급받아야 되잖아요. 탄약고니가 다 쓰면은 그 틈을 그 시간 간격 틈을 노려서 2파, 3파가 들어오면은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소총, 자동 소총 든 우리 병력들이 다 서로 이제 붙어야 돼. 모습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지금 시가전 비슷하게 네. 병력끼리 싸우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제 글로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뭐 보급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AN2라는 이 수송기가 또 저고도 비행을 하니까 이게 레이더의 감지가 또 안 될 수 아니, 있죠. 되더라도 이제 1파는 이제 격추가 되는데 네. 그다음에 더 그 이어지는 계속 뭐 방사포 쏘고 장사포 쏘면은 계속 맞으면서 이제 그게 시간 간격 있지 않습니까? 탄착이 된 곧 직후 자기들이 이제 쏘는 입장이니까 탄착이 된 직후에 이제 야 발진시켜 2파 보내 3파 보내 그럼 뭐 2차 대전 영화도 보시면 나타나듯이 계속 보내잖아요. 막 격추돼도. 여기에 탑승 인원을 몇 명이나 실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완전 군장으로 하면은 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군장으로 낙하 하면. 이제 시킬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의 무장 특수부대원들을 낙하산으로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그냥 막 그냥 지들이 지정한 이제 목표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또 문제는 김포공항이 가깝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이나. 너무 가깝죠. 그럼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강양 착륙.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 좀 더 정밀하게 투하를 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저기 네. 산발적으로. 근데 한 10명, 12명 다 채워서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강양 착륙 활주로에. 아 착륙할 수도 있고 네. 위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냥 무차별로 그냥 쏟아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을 제가 뭐 군사적인 그 어떤 배치를 제가 그 동네 사니까 네네. 해당되는 그 활주로 주변에 뭐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 있었어. 그래서 그냥 강행 착륙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 일단 다 쌓아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여러 가지 화력을 투사한 상태에서 활주로가 일부 이제 보조돼 있고,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일반 여객기, 민간 여객기가 이제 비행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뜨지도 못하고. 네네. 그럼 미리 다 알고서 이제 그 강행 착륙하면은. 그럼 뭐 거기서 이제 막 내려오면은 이제 그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대응 훈련도 했어요. 사실. 네네. 내가 다 가서 취재해봤지만은 활주로 진입했을 때 들어왔을 때 거기서 막 그 전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병력 동원되는 병력 계획도 네.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방공포대가 또 있고. 근데 그게 일단 그렇게 들어오면 상당히 곤란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대한민국에 적어도 방공 무기로 막아낸다고 해도 이 AN2기가 그렇게 막 12명씩 싣고서 거의 300대가 1차, 2차, 3차로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뿌리게 된다면 이거는 막아내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북한의 방식은 일단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작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네. 일단은 가면은 이제 그냥 죽어. 파괴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니네들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뚫어. 그리고 실제 사례가 가장 가까운 그 실제 실전 사례가 1996년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아주 상당히 그쪽 지역이 상당히 그 혼란이 쌓였었잖아요. 음. 물론 그 기간에 서울에어쇼는 했어요. 그렇긴 한데 그건 아주 단적으로 제한된 인원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여러 군데 여러 지역에 골고루 백령도부터 동해안까지 속초 뭐 강릉까지 네네.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해서 혼란을 유발하면은 그걸 이제 다 지휘 통제해서 막아내려면은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북한이 전투기로 공습을 한다면 이것은 막아낼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뭐 초기에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천공으로 이제 다 격추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지금 보관하고 있는 비행을 안 시키고 보관하고 뜰 수 있게 만드는 미그 15, 17 같은 거 특히 지금 이제 시간이 또 흘렀으니까 아마 19가 아마 초기에 소모 전력으로 네. 비행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값비싼 패트리어트 시리즈 미사일 시리즈나 네네. 어떤 항공기 격추용 팩토 중심이지만은 그다음에 천공 원 다 쏜 다음에 또 갈아 끼워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도 어디 저기 무기고에서 꺼내오려면 또 운반해서 갈아 끼우는 시간 공백이 있잖아요. 네. 그걸 노리는 거죠. 미그 19 같은 걸 중심으로 미그 21도 띄울 수 있고. 그 시간차를 노린다. 네, 그러니까 종합전이라는 게 그런 걸 다 치밀하게 북한이 짜서 야 이거 버튼을 다 누르는 거. 야 너 이제 이번에 너 그다음에 너 해서 차례대로 다 동원을 하면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세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소형 고무보트부터 시작해서 네네. 공기부양정. 공기부양정. 네, 골고루 다 갖고 있죠. 그게 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장을 달고 이렇게 어떤 완전한 어떤 군사 무기로 보이지 않는 것들. 네네. 그게 이제 민간용으로 보이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침투시키는데 첫 번째 백령도부터 해서 뭐 연평도, 그다음에 인천, 그리고 이제 강화도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기부양정을 일단 막아야 된다. 거기에 탑승 인원이 많다 보니까 침투 병력이 많다 보니까 네네. 최근에 아주 뭐 공개적으로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서 주한미군의 아파치 가디언이 그 잔디밭에 동원돼서 활주로 헬기장에 동원돼서 연합훈련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지 한 않습니까? 달도 안 돼요. 그 추석 연휴 때 직전인가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공개적으로 그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지금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부가 바뀌고 우리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거 상관없이 북한의 어떤 공격, 네. 우리 이쪽에 또 기본 대비태세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좀 다행인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저 아파치 가디언 주한미군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보도가 된 거니까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 자기들 비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좀 놀랐어요. 이거 전에 했던 건데 이거 또 하네? 그래서 이게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를 상당히 위협적으로 계속 보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해상 작전을 북한이 했을 때 서해 쪽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동해안이 있죠. 그 동시다발로 서해와 동해를 노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방 거점 우리가 중요한 그 부산은 이제 잠수함에다 이제 태워가지고 침투시킬 수 있죠. 그래서 후방 부대에도 경상도 쪽을 중심으로 후방 부대도 그 예비 대대, 네네. 긴급 뭐 대응 대대들이 아직 존재하고 이렇게 무장들로 강화가 있는 게 그런 이유죠. 후방에 그 부대들이 여전히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또 진해에 있던 작전사령부 해군 거기도 침투 대응을 훈련해요. 최근에도 했어. 한 달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목적으로. 그렇군요. 근데 그 기지 본체가 부산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해작사죠. 네네. 근데 여기는 뭐 기지사, 어떤 정비의 어떤 본거지가 되는 거죠. 함정의 정비 본거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웬만한 배들이 들어와서 뭐 이제 정비를 하죠. 맞습니다. 머물고 있죠. 네네. 작전 안 나가고 이제 정비해야 되는 함정들이. 네, 저희가 지금 이 하마스처럼 동시다발의 다종다양한 공격을 과연 북한도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를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럼 네 번째, 북한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합참의장께서 이제 국정감사 그 내용을 이제 발표할 때 그 화학무기 얘기하시더라고요. 북한이 화학무기 쓸 것이다. 초기에. 초기부터 쓸 것이다. 네, 쓸 것이다.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이제 우리 화방사 중심으로 하고는 있는데 전체 병력 규모도 좀 아직은 적고, 그다음에 무장도 지금 이제서야 강화한다. 그리고 이제 또 탐지 뭐 센서라든지 대응 그런 장비들, 그걸 또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2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보강하고 있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차량도 그렇고 그 화생방 대응 차량도 그렇고 전국에 이제 골고루 이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제 하려면은 좀 더 시간이 몇 년 더 걸리는 거. 그런데 이 북한이 만약에 이런 생화학전을 벌이게 된다면 그 생화학전을 막아낼 수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은 지금 현역 군인에게만 주어지고 있죠. 그런 것이죠. 경찰하고. 일반인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부 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새삼스러운 게 기억이 나는 게 20여 년 전에 네. 어떤 동 단위로 그 마스크 있죠, 가스 마스크 네네네. 지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다는 안 주고 네네. 일부라도 상징적으로 어떤 긴장감을 갖도록 했는데 제가 작년에 버렸어요. 그 20년 지나니까. 20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머리에 들어오는 거야. 아, 최소한의 이게 어떤 상징성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완전한 평화. 그러니까 평화 체제다. 평화 체제를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고 합참의장은 이제 이게 좀 위험성이 북한이 바로 처음부터 핵무기를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정포, 방사포, 그다음에 비정규전 부대 침투, 그다음에 이제 화학전이라는 거죠.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그래서 화학전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얘기는 있었어요 이번에.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북한이 하마스처럼 기습 공격을 했을 때 5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탄도탄을 쏠 것 같습니다. 그건 전통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가 하는 방법인데, 네네. 그럼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니 뭐 일반 그 민간인들 거주 지역이나 이 수도 서울이 어떤 전략적인 목표물이 아닌데 네. 북한도 할당되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는 서울은 그렇게 비싼 탄도탄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최신형을.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정밀도가 높은 거는 네. 주한무기 기지의 한국군 기지를 이제 타격하겠죠. 네. 근데 북한이 또 이 무기를 보관하고 또 창고에 유지하는 게 또 실력이 있어가지고 네. 옛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왔듯이 북한도 옛날 프로고 로켓탄 일부 가지고 있고 무유도 네네. 아주 구형입니다. 70년대 네. 도입한 프로고 7 같은 거, 그다음에 스커드 시리즈. 그 90년대부터 대량 보유하기 시작한 스커드 시리즈, 액체 연료 넣는 거. 네네. 물론 이제 액체 연료 쓰면은 이제 뭐 시간 뭐 이걸 얘기를 하는데 혼란을 유발시킨 상태에서 지대지 탄도탄 구형 탄도탄은 이제 민간 지역으로 쏠 수 있다는 거죠.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는 자기들 남는 건 이제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네네. 목적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주 최근에 개발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그 목표물이 그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제 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아주 뭐 대규모 혼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거는 이거 정규정으로 어떻게 치고 올라가야 되나 휴전선에서. 그렇죠. 예, 상당한 이제 그런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네, 애초에 또 이 평화 얘기하신 분들은 애초에 이런 상황을 유발시키지 말도록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여전히 뭐 하시고. 네네. 근데 뭐 지금 정부가 또 뭐 상당히 강경하다 보니까 합참의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화학무기 얘기 다시 꺼냈고.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북한은 이제 핵무기, 탄도탄 개발, 뭐 전술, 뭐 지대지 이런 걸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계속 나오는 뉴스였고, 뭐 정찰위성도 있고 드론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간만에 이제 화학무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탄도탄 이후에 북한이 또 어떤 기습 공격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근데 그게 이제 쉽게 전면전, 네. 어떤 DMZ 중심으로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게 아니라 왜냐 이 지상 대한민국의 지상 여기는 주한미군이 같이 여기저기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평택을 중심으로. 네네네. 근데 주한미군이 바로 없는 것, 바로 투입이 안 되고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목표물을 점령하면 자기가 이득이 되고 어떤 여러 가지 혼란도 유발하고 이득이 많은 지역. 전통적으로 백령도, 연평도. 백령도, 영평도. 네. 그거는 계속 위협이 되고 있었고 최근에도 네. 잘 자세히들 안 보셔서 그렇지 대응 훈련을 최근에 몇 달 전에도 아주 빡세게 했어요. 거기도 그게 백령도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령도를 만약에 뺏기면 아주 골아파지는 거죠. 거기는 바로 주한미군이나 연합전력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해병대가 다 막아내야 되죠. 처음에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도 자꾸 이제 권유를 이쪽에 와서 좀 훈련해달라 해서 소규모 부대들이 이제 같이 연합 훈련을 해요. 뭐 중대급 이하로. 그것도 이제 최근 일이고 그 전에는 뭐 우리 연평도 포격전 때는 아예 그 미군 전력들이 그쪽에 상관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껏해야 이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게 이제 평택에 있는 아파치 가디언 전력이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도 그런 면에서 서해 오도를 항공 화력 지원 저고도에서 그래서 아파치 가디언은 이제 평택을 중심으로 이제 뜨고 내리는 훈련 바다에서 그걸 이제 오랜만에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 동안 이제 했는데 어떤 상황의 분위기에 따라서 안 하고 이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공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상황을 보면서 북한 또한 다양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북한 입장에서 일종의 러시아의 축소판이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핵무기를 일단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해서 DMZ를 넘어간다. 어떤 뭐 개성을 통해서 뭐 평양 진격한다. 이게 뭐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죠. 북한은 이제 핵무기 가진 상태인데. 네네. 그리고 저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DMZ를 이게 내려오면은 또 주한미군도 있고 또 본토 전력, 연합 전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면전하기는 힘들다. 네, 쟤들도 이제 그게 좀 이제 저기 하죠. 쳐들어오지 말라. 내가 핵무기 있으니까 들어오지는 말고 내가 널 때릴 테니까 골고루 좀 피해 좀 봐라. 이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 지금 하마스가 지금
공격했던 가자지구 네네. 그게 남 일이 아니야. 여기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 맛 좀 봐라. 해놓고 이제 백령도 혼란을 뜻해서 백령도 이건 내가 가까우니까 나 이거 좀 기분 나빴어. 불안해. 왜냐면 우리 평양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하면서 이제 전격 상륙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인천에서도. 그리고 바로 이제 대응하기가 병력을 이제 뭐 해병 이사단이 병력 뭐 증파를 하려면은 하다못해 치누크 자기 직속에 치누크도 있어야 돼. 긴급하게 병력 투입하려면 항공기가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헬기도 들어가다 격추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비행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추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이제 거기를 아주 그냥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백령도를 여전히 위험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은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 가자지구 내에 이스라엘군이 언제든지 지금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한반도로 봤을 때 그러기 쉽지 않다. 근데 그러기 전에 뭐 우리 PD님은 상관이 없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만 금문도 그거 네. 다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얘기해서 언론에서 해외 언론에서는 금문도가 좀 이상하다. 자기들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상징적으로 뭘 하나 좀 점령을 해야 되니까 네. 바다 건너 대만 그 선보다는 그래서 이게 동시 연계돼 있어요. 그 옛날부터 금문도나 백령도 문제 상징성이 있거든요. 중국이나 북한에서 일단 딱 점령해버리면은 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국도 뭐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고 대만은 없고 그게 똑같이 한반도에서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다만 저쪽 지역하고 우크라이나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 가자 지구에 지금 이스라엘군하고 하마스하고 그 지금 싸우는 거 네. 그다음에 대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주한미군 연합전력. 그래서 상당히 그거를 우리 동맹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얘기를 하는 게 현재 그 지역은 또 틀린 거야. 우리는 또 담보가 있는 거야. 담보가. 네네네. 이게 한미 동맹 70주년 올해. 그래서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훈련을 공개를 다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일반 전시 무기 전시회를 다종다양하게 하죠.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저쪽 외관에서 그 미군 중심으로 미군 장비 중심으로 그럼 바다에 바로 아덱스의 F-22 2대 왔어요. 그 연료통 달고 랩터가 연료통 달고 네. 멀리서 왔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구분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막고 시작한다가 이제 그 저쪽에 투발 수단들, 드론, 그다음에 비정규전 부대 와서 침투, 혼란, 그걸 다 제압하기까지 우리 소모전 그런 거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그 상황이 종합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70년 동안 뭐 소소하게 그런 일들이 많았죠. 네. 침투당해가지고. 근데 그게 다시 이제 재발될 수 있는 거죠. 2023년 이후에 저런 걸 이제 보면서 북한도 어느 정도 야 좀 한번 해볼까? 뭐 좀 나 이제 핵무기도 있는데 해볼까? 한번 엿 좀 매겨볼까? 한번 엿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인명살상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에 수도권에 건설해놓은 모든 그런 건물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이 파괴가 되고 공항도 파괴가 되고 우리가 좀 불리하죠. 그런 면에서는 일단 피해를 보니까.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북한의 평양을 바로 뭐 공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게 또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그 공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복 네네. 공격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다종다양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막아내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니 그래서 최근에 사석에서 제가 우리 PD님한테 말씀드린 게 네. 제일 생각나는 거 KTSSN 어. 타격 수단. 네. 이거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야전 배치해야 된다. 뭐 다른 건 필요 없다. 일단 상징적으로 대량 생산 들어와서 빨리 배치를 시간을 단축해서. 네. 근데 반대로 그 LAMD 한국형 아이언돔에 관련된 국방과학연구소나 업체,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싫지. 일단 이거는 시작된 사업이고 발주된 사업인데 네. 와, 이거를 방해 뭐 그런 이해관계가 또 이제 끼어들면 골치 아프시죠. 왜냐하면 KT, SSM은 또 회사가 달라요. 방산업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또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국가 방위에 또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하여튼 단적으로 이 KT, SSM 같은 타격 수단을 우리도 많이 왜냐면 자주포는 이미 많잖아요. 아유, 그럼요. 또 개량 사업도 하지만. 네네. 그리고 천무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천무도 저 예상 숫자보다 많이 도입이 됐고 그래서 일반 포병대대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탄도탄 단거리 탄도탄이죠. 그거를 대량 배치를 합참의 부장님이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가지 걱정되는 거 기존에 알려진 거 말고 북한의 화학전 네. 그다음에 우리 반격수단 투발수단 KT, SSM 시간을 당기겠다. 그게 딱 결론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릴 수 있는 반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발사 수단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방어 수단, LSM이나 뭐 천궁2라든지 어떤 방어적인 측면
그런 걸 많이 이제 수단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되죠. 우리도 때릴 수 있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때려야 되는. 이스라엘 역시 그 아이언돔이 있었지만 그렇게 효용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그걸 보면서 비용도 효과면에서 예. 그건 그냥 최소화, 획득하는 걸 최소화해서 핵심 시설에만 딱 한두 군데만 배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이제 더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침공처럼 비정규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한 5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거의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전문지를 하다 보니까 현장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이 비정규전 대응, 그리고 대테러전, 그 무기 체계, 네. 뭐 자동 수정 중심으로 뭐 방탄복 그러지, 방탄 헬멧, 그다음에 야투경, 야간 투시경 이런 장비가 많이 보강이 됐어요. 최근까지. 네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지금 그 앞두고 있는데 그 일반 보병 사단용으로 또 이게 보강하려고. 그거 지금 사이에 이제 머물러 있죠. 그 넘어가는 사이. 네네. 그래서 투자는 5년 동안에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홍보가 안 됐던 게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총기를 사용한 뭐 대테러 대응 전투 이런 게 이제 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게 잘 홍보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이 군은 그렇고 네. 경찰 특공대가 이제 전국 지역에 곳곳에 많이 신설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근에 몇 달 전에 그걸 보면서 아니 뭐 또 경찰 특공대까지 뭐 이렇게 증설을 많이 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접하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쪽 이스라엘 쪽에서 네네. 군이 다 대체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경찰 거의 뭐 무장을 제대로 한 네네. 경찰들이 또 투입이 같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게 중요하구나 경찰 특공대가 군경 마치 그 옛날 1960년대처럼 그래서 무장 장비 보강이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제가 느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그 지금 상황이 터지기 전에 네네. 좀 저도 의아했어. 그런 게 보강되고 신설되는 게 했는데 네. 결국 필요한 거야. 모든 우리가 국방부나 경찰에서 생각했던 계획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변동 없이. 네네. 우리는 종합전열로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좀 보여줘야 돼요. 아니 지역에 너 들어오면 우리도 경찰 특공대 있어. 저 강원도도 있고 충청북도에 있고 다 신설됐으니까 함부로 생각하지 마. 그것도 이제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네, 슈퍼소닉 TV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디펜스타임즈의 안승권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